여자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속으로 강의를 계속 하는데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너무 오늘 열의가 많으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제가 오늘 30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밀도 있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도 작년까지는 실무를 하던 HR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가 오기도 했고 또 HR의 역할에 변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 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나와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이 글로벌 HR의 새로운 문법이라는 주제로 HR 인사이트 월간 잡지에 3회간 기고를 했습니다. 7월, 8월에 나갔고 이제 8월 25일에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AI 시대에 실제로 HR의 진짜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요. 8월 달에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빌더스 코드라는 커리어 설계 책을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너무 힘이 되는데 네, 책을 내서 사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저는 더미 컴퍼니라는 진짜 더미 컴퍼니의 대표 원명이고요. 제 인사 경력은 16년 정도 있고 아마존, 요기요, 필립스 같은 회사와 싱가포르에서 헤드헌터도 했었고요. 저의 HR 엑스퍼트는 채용과 인재 육성 쪽을 많이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트렌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 트렌드 2개를 먼저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구 절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조금 적어왔는데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39억 명이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2050년 기준으로는 2배인 78억이 됐어요. 우리가 맨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100억 명까지는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자체. 그러면 20만 명, 30만 명은 어디서 늘어나느냐?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문제에 가장 관심 많으시잖아요. 한국 그러면은 외국인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1980년에는 4만 명이었어요. 근데 40년 지나고 나서 2020년이 되니까 250만, 원래 80년대에는 4만 명밖에 없었는데 250만 명으로 늘어났고 2040년에는 303만 명 추정되고 있습니다. 323만 명이 된다는 의미는 한국 인구의 6.4%가 외국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외국인의 구성 자체는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 베트남 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현상으로 2050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가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메가 트렌드 두 번째 거 뭘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조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벤처기업 협회나 다른 데서 강의를 해보면은 그 이미 사용하고 계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EOR이라고 해서 사실 그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랑 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회사들이 딜이나 지피나 이런 회사들이고 그런 회사들의 시장 규모가 지금 2배가 넘게 성장을 하고 연평균 성장률이라든지 시장 확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외국인 숫자 말씀드렸죠. 앞으로 그런 지형도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를 옆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 고용에 있어서도 더 이상 한국인 정규직만 대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메가 트렌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직무로 돌아와서 나는 HR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문가인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는 HR의 전문가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칼럼을 찾아 읽고 HRBP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 헤매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붐이 일었던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 10년간은 지금의 조직 문화의 컨셉과 좀 다른 약간 복지 설계 내지는 인재를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는지 에 조금 더 유행이 불었었어요, 약간. 그래서 그거에 특화가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쫙 끌어올려놨는데 갑자기 AI 시대가 돼서 조직 설계 다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없는 역량을 갑자기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역량이 없나? HR 전문성이 뭐지? 나 HR을 계속 했는데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AI 시대가 와서 웬만한 걸 다 해줄 수가 있으면 HR을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관점에서는 AI가 못하는 것, 못한다기보다는 하지 않을 것, 저는 사람과 조직의 성장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AI는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체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성장을 설계해줘야 됩니다. HR 역할의 변화를 제가 진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어땠죠? 관리자였습니다. 현재 뭐죠? 운영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뭐가 돼야 될까요? 설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양식 중에 하나는 제가 3가지로 칼럼을 쓰면서 정리를 했는데 변화 촉진자, 문화 번역가, 성장 설계자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촉진자는 HR은 운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HR 파트너로 올라와야 된다. 더 이상 운영단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서 어드바이스를 정말로 해줘야 된다. 아니면 비즈니스의 맥락을 읽고 그렇지 피플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자가 아니라 뭐죠? 실험을 제안하는 촉진자여야 합니다. 이제 조직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정말 머리 빠지게 생각해가지고 생각해낸 말이기도 하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끌어낸 문장 2문장인데 출근은 이제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됐죠? 다 복귀해. 생산선 안 오른다, 다 앉아. 근데 실리콘밸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왜죠? 출근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리더의 철학에 접속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리더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온라인이 돼 있다면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게 피지컬리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는 시대는 사실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물이 아니라 조직 문화의 학장판입니다. 어떤 의미죠? 오피스 디자인을 할 때 예전에는 예쁘게 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이 설계가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사실 조직 문화이고 조직 문화의 학장판이 건물을 들어갔을 때 그 사무실이 어떻게 배치가 있냐. 예를 들면 라운지가 엄청 넓고 책상은 좁다든지 그 이유는 라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든지 이런 목적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 촉진자로서의 HR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문화 번역가입니다. 다국적 협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문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혁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비동기 협업이 디폴트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실시간을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실시간 응답을 기대하시면은 다국적 협업이 안 돼요. 인도 분들 자고 있고 뭐 베트남 지금 안 맞는데 점심시간인데 실시간 왜 답을 안 해주고 일이 진도가 안 나가잖아. 일의 프로세스가 벌써 그렇게 설계가 돼서 서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비동기 협업이구나를 인정하고 HR이 그 조직 문화를 설계를 해놔야 그게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역량들이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HR은 언어 번역보다는 문화 번역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중요해라고 한국말로 하는 거랑 독일어로 Das ist wichtig가 있거든요. 근데 번역을 해보면은 이게 중요해라는 뜻인데 독일어의 그 똑같은 말은 반드시 해야 돼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맥락을 모르면은 중요하다고만 한 건 알겠는데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번역이 치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문화는 충돌이 아니라 번역이 될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장 설계자입니다. HR 역할은 관리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가능성을 설정하는 설계자여야 합니다. 아까 AI가 하지 않는 것 중에 성장 설계자의 역할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인재라고 하면 어디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계신 조직이 이미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흥국 인재는 처음에는 사실 베트남 우리 연봉 지금 5분의 1인 거 아시나요? 디자이너 3년차 우리가 뭐 한국에 300만 원 줘야 되면은 베트남 디자이너 60만 원 주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걸 알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또 선택권이 생겼어요. 여기를 다닐 건지 저기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한 2년 다녔는데 자기는 팀장 같은 거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성장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비용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글로벌 핵심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개발자 제자라면 누구야? 걔 데려오자.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인재 전략의 질문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신흥국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인재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빌드 바로우바. 이거 두 명의 로렌스랑 윌이라는 교수가 만든 띠오르거든요. 인재 확보 전략이 예전에는 이 부분의 프레임을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빌드는 우리가 기르자. 인턴부터 쫙 뽑아가지고 신입사원부터 뽑아가지고 쫙 우리한테 맞게 길러. 그 다음에 바로우는 근데 이거 좀 기르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 섞어가지고 그 김대리 잘하잖아. 일로 오라 그래.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돌려보는 거. 그래서 서로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빌려 쓰는 거. 이런 걸 바로우 전략이라고 했고요. 바이가 뭐죠? 여러분들 헤드헌팅 하거나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가장 트레디셔널한 세 가지 인재 전략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바로우 앤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드의 시대는 사실은 인재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죠? 이제 신입자 안 뽑는 거. 그럼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 빌드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직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우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한국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재가 부족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정규직 3년차, 5년차, 7년차 뽑으려고 하니까 안 뽑히시죠. 1년씩 비어있고 내지는 저도 중소기업들의 HR들이 많이 한탄을 주시는 게 일단 이력서가 안 들어와요. 두 번째, 엄청 어렵게 뽑았는데 퇴사시키고 싶어요.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가 퇴사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도 힘들고 퇴사시키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시대이기 때문에 컨셉을 국경을 넘어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속적인 리스킬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필요할 때는 외부의 역량을 빌려 오셔야 되고 과감하게 빌려 오셔야 되고 내부 다양한 근무 형태를 연구하는 게 HR 역할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뭐 AI 윤리라든지 아니면 AI와 협업을 설계를 했는데 누가 책임 소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외부 인재들이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 성과 기호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죠.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기고했던 기고문이고요. 이게 글로벌 HR의 새로운 문법 첫 번째 국경 없는 인재 확보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직무 중심 보상치고 직무급으로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연결과 성장 글로벌 원격 조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월 25일에 이제 나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서 제가 인사이트로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국경 없는 인재 확보에서 이제는 싼 인력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인식을 하고 그 인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은 베트남 인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인사이트에서는 저는 그러면은 알겠는데 또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위에서 반대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럼 뭘 할 수 있죠? 정말 실무적으로 뭘 하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험을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실험을 제안한다면 저는 포지션이라고 EUR 같은 유연 채용 모델을 빠르게 실험해봤습니다 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해봐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데 안 해보고 다른 회사 다 하면 해야지 사실 뭐 1년 지나면은 격차가 엄청 멀어질 겁니다. 이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의 본사만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내수 시장만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기업들이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의 관점도 더 이상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성장 동반자 확보의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 보상. 직무 중심 보상 체계. 이 칼럼을 썼을 때는 롯데가 우리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직무급을 도입을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호봉제 내지는 연공서열제이기 때문에 10년차가 받는 월급과 20년차가 받는 월급이 정해져 있거나 너 이 정도 받지? 나 대충 요거 받아.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내가 GHR, 글로벌 HR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전무님한테 올렸어요. 우리 그 이탈리아에 있는 애 월급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그 직무가 달라지면 돈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직무에 따라서 보상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직무급이 높아 예를 들어서 직무가 더 높아요. 그럼 얘를 더 많이 줘야 돼요. 10년차가 다른 직무를 하고 있어도 얘 3년차가 R&D 하고 있으면 이거 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전무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올려줘야 돼요?
왜 3년 차인데? 지금 우리가 그 레벨에 지금 전문인과 상무님이 그 레벨에 계신데 이 설득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무 중심 보상 체계를 하고 있는 특히 베트남 분들도 사실 이거에 더 익숙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맞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뤘는데 가장 혁신적인 기업 한번 봅시다. 딜랩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기는 연봉을 다 깠어요. 그래서 연봉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또는 똑같은 직무를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걔네 내부 계산기가 아예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은 그 계산기까지는 안 되고 근데 그런 게 있다라고 명시되는 페이지까지는 다 볼 수 있고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걔네 페이지를.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계산기 사용, 소개, 계산기 사용, 네. 토탈 리워드 관련돼서 보상 계산기, 보상 계산기의 목표, 보상 계산기 공식 다 오픈돼 있어요. 이 사이트도 유명하죠. 레벨스 FY. 그래서 여기에 딜랩 거 쳐봤거든요. 딜랩의 HR 얼마 받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랩의 유나이트 스테이트에서 일을 하시면 4억 3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 레벨, 지역별 시세에 따라서 보상을 결정하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요. 딜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근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2013년 더 했어. 이게 작년에 한 게 아니에요. 12년 됐어.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그때 관심이 없었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객관적 기준과 데이터 기반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었고 개인의 협상 배경 이전 연봉 우리 맨날 하는 거 뭐죠? 지금 얼마 받고 있는지 내세요. 내지는 얼마 받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제가 개발자를 저희 회사로 모시고 오려고 협상을 한 적이 있어요. 채용 담당이니까.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런 혈압이 있으셔서 그랬나 봐요. 제가 지금 다니시는 그 회사에 어떤 의미로라도 증빙 서류를 좀 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맡게 될 직무가 받아야 할 보상을 주십시오. 제가 얼마를 받는지는 레퍼런스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물가와 한국의 물가가 전혀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자리가 가지는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사팀이 고민해서 제안하세요. 그래서 안 내셨어요, 서로. 근데 그런 게 약간 디폴트인 거죠. 글로벌에서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딜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서 13년 창업 초기부터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철학을 완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는데 이거 인사팀이 혼자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인사팀이 이거를 까자고 했을 때 다 동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 근데 결론적으로는 CEO가 같이 한 거예요. 특히 창립자 경영진이 주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같이 가야만 이런 정책, 큰 정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10몇 년 전에. 아직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잘 나갑니다. 비즈니스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죠. 처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파장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두 번째 칸원에서의 인사이트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글로벌 인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호봉이나 연차가 아니라 직무, 임팩트, 시장 가치로 보상을 판단합니다. 딜랩 같은 예시에서는 컴펜세이션 칼큘레이터 계산기처럼 데이터 기반의 투명 보상이 신뢰를 만드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인재 확보를 하려고 할 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면 당연히 경쟁력이 없을 것입니다. 실무적 인사이트에서는 제 생각은 이제 이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보상 체계가 이 무게추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보상은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죠? 당신의 시장 가치를 존중한다. 인사이트 사업은 궁금하시라고 안 넣었어요. 8월 달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정리해서 링크드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디쯤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모두의 상황이 다르고 제가 되게 그 트렌디하던 거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실리콘밸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바로 적용이 어렵네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레벨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 아니면 회사의 구조 자체가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진단을 좀 내려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HR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저는 만약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일 것을 각오하고 뭐 해야 되죠? 제안하십시오. 작은 실험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역량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브릿지는 일단 네이버 검색에 인물 검색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링크드인이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뵀으면 좋겠고, 링크드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원명이란 이름 기억해 놓으시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